맑은 달빛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어느 밤, 4명으로 구성된 영웅팀이 S급 몬스터 파니와 맞서고 있었다. 이 늑대는 한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마을 주민들은 가진 돈을 모아 활용니아를 고용해 그를 처치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 맨은 이 팀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였다. 싸움에 나서는 건 나머지 3명뿐이었다. 펜지는 강하게 붙잡히자마자 초인적인 힘으로 탈출했다. 다행히 팀에는 뛰어난 치료사가 있어 그녀의 상처가 순식간에 회복되었다. 맨은 계속 적을 제압하며 검술사 친구가 마무리 일격을 가하도록 도왔다. 팀장이 강력한 배기로 성공적으로 몬스터를 처치했다. 그 순간 맨은 미끼 역할을 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모든 일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평화로운 삶을 다시 맞이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날 아침, 영웅팀은 마을에 초대받아 식사를 함께 했지만 평범한 음식들에 팀장은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맨에게 평소처럼 뭔가 해보라고 요구했다. 오늘이 그가 만든 음식을 마지막으로 맛보는 날이 될 줄은 몰랐다. 맨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다시 물었지만 팀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슬라임 한 마리도 못 잡는 네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우리에겐 강력한 고급 마법사가 필요해. 최소 4명이 있어야 하니까 떠나는 건 너뿐이다. 지금까지 맨은 요리와 빨래 같은 잡일만 해왔다. 간절히 남아있길 부탁했지만 팀장은 무자비하게 그를 내쫓았다. 슬픔에 젖어 맨은 혼자 모험을 떠났다. 며칠 후 그는 새로운 도시민에 도착해 일자리를 찾았다. 접수 담당 여성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면접을 제안했다. 맨은 자신을 15살 맨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산골짜기 신마을 출신으로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다. 활용리아 팀에서 일한 사실에 접수 담당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팀은 최근 SS급으로 승격된 유명한 영웅팀이었지만 맨은 무능에 해고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럼에도 이 경력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큰 장점이었다. 맨은 기쁨에 가득 찼다. 이어서 능력평가가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신의 축복을 받으며 잠재력을 발견하는 모험가 협회였다. 맨은 혹시 모를 강점을 기대하며 흥분했다. 시티는 예상치 못한 일에도 기뻐했다. 다음은 능력 테스트. 각자는 신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협회는 모험가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곳이다. 젊은이들은 흥분하며 자신이 강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협회는 G부터 SSS까지의 등급을 평가한다. D등급의 사람은 강철을 베지 못하지만 A등급은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가 끝나고 맨의 모든 능력치가 최하 등급으로 나왔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 그래서 접수원은 맨에게 전혀 재능이 없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전투기술이 전무하다 보니 현재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맨은 이미 돈이 바닥났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는 샌드백을 들어보라고 했고 맨도 그렇게 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들고 있을 수 있었다. 게다가 샌드백은 마력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정말 이상했다. 그 친구는 맨이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해 건설 현장으로 밀어붙였다. 국경 근처의 한 마을에서 성벽 수리를 위해 인력을 모집하고 있었다. 맨은 즉시 동의했다. 더 좋은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협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관리자를 만나니 이 형은 맨이 임시로 일하려고 온 것임을 알았다. 원하지 않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 비록 맨은 힘이 없어 보였지만 관리자는 그에게 시멘트를 섞는 방법과 벽에 바르는 법을 가르쳤다. 맨은 마력을 시멘트에 부어야 하는지 궁금했다. 그의 고향에서는 그렇게 했었다. 3시간마다 누군가가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오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최소한 반통은 만들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묻기도 전에 관리자는 떠나버렸다. 맨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관리자 눈에 자신이 쓸모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더 나은 선택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시작했다. 협회에서 받은 소개장을 들고 관리자를 만나자 그는 그가 임시노동자로 온 것임을 알았다. 원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몸에 근육이라곤 전혀 없어 보였지만 그는 젊은 청년에게 시멘트 섞는 법과 벽에 바르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쳤다. 메이는 시멘트에 마력을 부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왜냐하면 그가 자란 곳에선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3시간마다 누군가 와서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기에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고 최소한 반통은 완성해야 했다. 마력을 부어야 하는지 묻기도 전에 관리자는 떠나버렸다. 그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메이는 자신이 관리자의 눈에 무능력해 보일 거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다. 3시간이 지나고 관리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충격에 빠졌다. 기적처럼 메인이 맡은 구역을 모두 수리해냈기 때문이다. 더 할 수도 있었지만 시멘트가 다 떨어져서 그만할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건 메이는 자신이 한 달 걸릴 일을 신명히 할 속도로 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 높은 곳에 바르는 법을 묻자 그는 막대기로 시멘트를 고르게 펴서 던지는 방법을 썼다고 했다. 아무도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는 해냈다. 관리자는 할 말을 잃었고 그가 여기서 얼마나 일할 거냐 묻자 일주일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일을 끝내서 해고당했다. 이렇게 빨리 하면 돈이 없다고 했다. 현재 관리자는 메인에게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주었고
나머지는 협회와 정산할 예정이었다. 너무 일을 빼앗는 탓에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사실 벽소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일이 다 끝나면 그들은 굶어 죽게 된다. 너무 빨리 일한 걸 탓했지만 메인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관리자는 메인을 SSS급이라 평가하며 수도에서 일하는 게 맞을 거라 조언했다. 이후 그는 협회에 가서 자신이 무능에 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칭찬은 격려이기에 사실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한 소녀가 일손을 구하러 왔는데 돈이 별로 없어 난처했다. 메인을 예쁘다고 평가했다. 접수 담당도 다가와 그녀가 결과에 따른 임금을 제안했지만 위험 부담 때문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녀는 일주일 내에 발견한 광산이 압수당할까 걱정하며 즉시 사람을 필요로 했다. 메인은 경험이 조금 있다며 시험삼아 일해보겠다고 나섰다. 그는 고향에서 마을 사람들과 광산 채굴을 해본 적이 있었다. 접수 담당은 실패하면 임금이 없을까 걱정했다. 처음에 소녀는 그가 너무 약해 보여 거절했지만 접수 담당이 난쟁이 부족을 고용하려면 최소 10골드를 내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청년은 기쁘게 따라가며 접수 담당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셀은 그가 착하고 잘생겼다며 오히려 기술원에서 누나들을 돌보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동료가 그에게 건넨 건설일의 영수증을 보고 충격받았다. 그가 200골드를 받았다니 믿기지 않았다. 짧은 시간에 이 정도라니. 몇 개의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졌지만 알고 보니 일반 모래주머니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력을 측정하는 도구였다. 마력이 많을수록 무겁게 느껴지지만 일반인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이때 셀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메인도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지 몰랐다. 그는 산으로 데려가 하룻밤을 묵으며 다음날 일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여기엔 오두막 하나뿐이라 메인은 여자와 함께 자야 해 조금 망설였다. 하지만 소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셀은 자신이 이렇게 귀여운 율리시아와 오두막을 함께 쓸 수 없다며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셀은 세계를 여행하며 이렇게 예쁜 사람은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황해 말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메인은 초대받아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남을 위해 뭔가 하는 기쁨을 느꼈다. 밤이 깊어 잠시 눈을 붙였는데 메인이 깨어나 돌아보니 율리시아가 속옷 차림으로 자유롭게 행동해 청년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가 너무 무심코 그런 행동을 해 다른 사람에게 당할까 걱정했다. 메인은 밖으로 나가 잠들었는데 율리시아는 그를 시험하려 했다. 앞으로 일주일간 함께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도 메인이 착하고 특별하며 귀엽다는 걸 인정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메인이 뭐든 할 수 있어 놀랐다. 심심해서 그녀의 옷도 고쳐줬다. 그들의 목표는 일주일 안에 10골드를 버는 것이었다. 그녀가 어디서 채굴할지 결정했는지 묻자 그냥 무작정 파기만 한다고 했다. 메인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렇게는 광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시작 전 그가 주변을 살피러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적합한 채굴 장소를 찾았다. 그는 단순히 망치로 바깥층 암석을 깨서 광석을 수집했다. 큰 조각 하나는 3골드에 팔 수 있었다. 몇 시간 만에 제법 많은 광물을 얻었다. 그녀가 팔아도 되냐? 묻자 메인은 거절했다. 율리시아는 그가 발견한 걸 모두 가져가려 한다고 오해했다. 하지만 그는 먼저 마력 결정으로 가치를 높일 계획이었다. 이 작업은 왕국에서도 10명도 안 되는 마법사만 할 수 있다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메인은 곧 마력 결정을 완성해 그녀를 크게 놀라게 했다. 그는 매우 간단해 보이게 했고 거의 힘을 쓰지 않았다. 마법사들은 보통 1시간은 걸리는데 그는 몇 초 만에 해냈다. 그녀는 마법사들이 마력을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오해해 웃음을 터뜨렸다. 율리시아는 서로 생각이 달라 더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충분히 채굴한 뒤 그녀는 당장 팔러 가자고 했다. 그가 그녀의 옷까지 고쳐줬어. 그들의 목표는 일주일 안에 금화 10개를 모으는 거였지. 그녀에게 어느 섬에서 채굴할지 물었더니 그냥 아무데나 파는 거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어이가 없었어. 그런 식으로 광석을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시작하기 전에 청년은 먼저 한 바퀴 돌아보자고 했지. 잠시 후 민도 적합한 채굴 장소를 찾아냈어. 그는 단순히 망치로 바깥쪽 암석층을 쪼갰지. 그 결과 광석을 얻었어. 큰 덩어리는 금화 3개에 팔 수 있고 몇 시간 만에 꽤 많은 양을 모았지. 그녀가 팔아도 되냐고 물었지만 그는 거절했어. 율리아는 이것이 그가 찾은 것이라서 다 가져갈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그는 먼저 마력을 결정체로 만들어 가치를 높이려는 거였지. 하지만 그녀가 알기로는 왕국 내에 10명도 안 되는 마법사만 이걸 할 수 있었어. 그가 방금 완성한 결정체를 보며 그녀는 충격에 빠졌지. 그 작업이 너무 간단해 보였거든. 거의 힘도 안 들이는 듯했어. 보통 1시간은 걸린다고 하는데 그는 몇 초 만에 끝냈어. 그는 마법사들이 마력을 1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오해였지. 율리시아는 양쪽 생각이 달라서 더 할 말이 없었어. 충분히 채굴했으니 그날 오후 그녀는 바로 팔러 가고 싶었어. 그러나 그는 여기서 기다리라며 뭔가 하려 했지. 그녀는 결정체를 팔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판매 장소에 가니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했어. 방금 생긴 곳이라 허가증이 없다고 하니
신분을 밝힐 수 없었던 그녀는 거래를 거절했지. 대신 왕실 소속 모험가 휘장을 꺼내 어려움을 피했어. 허가가 없어서 여기서 팔 수 없으니 아는 사람에게 이동했어. 처음엔 별 가치 없을 것 같았지만 확인해보니 한 알에 금화 10개 가치가 있었지. 마력이 일반보다 10배 강하고 에너지 누출을 막기 위해 정교하게 처리되어 있었어. 결국 50알을 팔아 500금화를 벌었지. 그녀는 제작자의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여기서만 판매하라며 상부에서 이 물건이 시장에 넘쳐나는 걸 원하지 않았어. 율리시아는 협박에도 제작자는 밝히지 않았고 자신은 더 이상 왕실에 속하지 않아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했어. 그녀는 방법이 없었지. 이 부분은 위와 합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와 합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와 합쳐져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로서 제작자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권유하며 왕실에 칭호를 주겠다고 말했다. 만약 왕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백작으로 승진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다음 날 그녀가 돌아오니 그 청년은 정말로 하룻밤 만에 집을 지어버렸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냈냐고 묻자 그는 고향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여자는 그가 사는 곳이 인간이 아닌 괴물들로 가득한 곳이라 여겼다. 장면이 전환되어 활용화 팀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쫓겨난 이후로 힘이 떨어져 불도 피우지 못하고 회복도 불가능했다. 모두가 다투기만 했고 나머지 멤버는 이 팀이 무너질 것임을 깨달았다. 다시 매니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간다. 율리시아가 자신이 귀족 대우를 받게 된 이야기를 하자 그는 이유를 물었다. 친구는 그가 만든 마법 수정의 심사를 맡은 사람이 궁전의 마법사라고 말했다. 그 마법사가 맨에게 흥미를 느껴 초청을 한 것이다. 맨은 잠시 생각하다가 거절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계급의 일을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활용하러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쫓겨날 때까지 이 광산에서 일할 생각이었다. 이 말을 들은 율리시아는 갑자기 기뻐졌다. 마법 수정 판매로 세금을 낼 만큼 돈이 부족하냐고 묻자 친구는 대답하지 못하고 자신이 다 만들었다며 이미 맨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아직 자신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율리시아는 그럴 필요 없다며 돈이 부족해도 그렇게 큰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그녀는 청년이 여기서 좀 더 일하기를 바랐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기뻐하며 오늘 좋은 광맥을 찾았다고 알렸다. 식사와 잠에 대해 묻자 그는 괜찮다며 어제 6시간이나 잤다고 말했다. 실제로 활용화 시절 하루에 겨우 4시간 잤다. 자빌 담당이라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율리시아가 자신에게 실망한 것 같아 더 많이 일하고 쉴 시간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오해는 율리시아를 당황하게 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좋은 장소에 도착한 맨은 친구에게 50m 이상 파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경고하며 아래를 파도록 안내했다. 누구도 하루 만에 그렇게 깊이 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더 많은 수정이 있는 다른 장소로 갈 예정이었다. 그렇게 일하다가 늦은 오후 율리시아는 꽤 큰 원료를 발견했다. 계산해보니 3골드 이상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뻤다. 맨이 그것을 마법 수정으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 후 그녀는 맨이 채굴하는 곳으로 갔다. 예상대로 그 미친 녀석은 어떻게든 굴착을 완성해버렸다. 정말 대단했다. 안으로 갈수록 공간이 넓어졌다. 어떻게 맨이 하루 만에 완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두 청년이 다가와 친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많은 광석을 들고 있었지만 모두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다. 율리시아는 그걸 보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저게 또 반짝이네? 그 청년은 이런 건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버렸대. 물어보니 이건 미린이라는 광석으로 금이나 백금보다도 귀하다더라. 그 녀석 마을엔 이게 너무 흔해서 어디서나 볼 수 있어서 자주 버렸대. 그 말을 들은 율리시아 표정이 이렇게 변했어. 도대체 걔가 어떤 타입인지 모르겠네. 이건 전 세계에서 극히 희귀한 광석이야. 그가 찾는 건 뭐냐고 물었더니 오리창 구슬이라더군. 그 여자애는 이게 전설의 광석인 줄 알았대. 사람들이 신들의 금속이라고 부르니까. 하지만 M은 알려주지 않고 그냥 파면 나온다 했어. 보통 7km 정도 파야만 난다는데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했지. 그런데 갑자기 에이시아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이 청년은 8시간 만에 7km가 넘는 터널을 팠을 뿐 아니라 남의 산도 뚫고 지나갔다니 정말 대단하지. 이 정도면 더 이상 놀랄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 산을 뚫고 다니는 게 이동하기 편하다고 생각해서 원래대로 메워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둬도 된대. 일주일간 채굴을 마친 M은 다시 도시로 가서 다른 일을 찾아야 했어. M의 마법 터널 덕분에 도시간 이동이 훨씬 쉬워졌지. 그때 시티가 활용부에서 반다나를 다시 만났어. 왜 여기 있냐고 물으니 이제 그 조직 멤버가 아니라고 하더군. M이 사라진 뒤 많은 일이 있었어. 대장이 계속 음식이 맛없다며 식당을 부쉈고 돈도 안 내서 결국 전국에 수배되었대. 하지만 그는 태어냈고 반다나에게 M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어. 대장은 그녀가 매우 영리한 줄 모르고 반다나는 잠시 동의한 뒤 몰래 이동석을 훔쳐 빠르게 찾으려 했지. 곧 군인들이 들이닥쳐 체포했어. 그녀는 말을 피시가 교회에서 소환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않으면 바보 대장과 함께 잡혔을 테니까. 활용부는 사실상 해체됐고 그녀가 여기 있는 이유도
자신과 주변이 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였어. 애미 쫓겨난 걸 알게 된 그녀는 슬퍼했고 청년은 다시 활용부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 불가능하다고 했어. 이유를 묻자 곤노바를 존경하고 빚진 게 있다고 했지. 반다나는 그를 완벽한 은폐막으로 여겼어. 일이 없다는 걸 알고 그녀는 지인을 소개해줬고 그 사람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일하러 갔어. 그곳은 허가받은 15개 제작소 중 하나였고 거기서 일하면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거였어. 그곳은 약품과 마법 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곳이었지. 정식 허가를 가진 책임자는 대사 제작사라고 불리며 국내 유통과 개발 권한을 갖고 있었어. 갑자기 그런 곳에서 일하게 되다니 정말 대단했지. 도착했을 때 생각과 달라 놀랐고 문을 두드리자 한 여성이 나와 인사했어. 그가 쳐다보니 그녀는 마치 자기 종족인 선인을 처음 보듯 놀랐어. 그는 사과하며 자신을 코트라고 소개했지. 그녀가 대사 제작사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외출했고 메네니 조수라고 알려줬어. 청년이 여기서 일하려 왔다고 하자 기뻐하며 끌고 들어가 살펴봤어. 코트는 왜 이 집이 이렇게 더러운지 이해하지 못했고 오늘 그의 임무는 바로 이 난장판을 치우는 거였지. 공방에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집안일이라니? 그래도 익숙해서 기꺼이 동의했어. 30분 만에 그의 손길로 모든 게 새 것처럼 깨끗해졌어. 그 후 M은 메넨을 찾아 다음 일을 물었는데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목격했어. 그녀도 청년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부끄러워하며 오늘 여기서 일한다고 소개했지. 코트는 배에 있는 표식을 보고 저주임을 알아챘어. M은 어릴 때부터 착해서 뭔가 돕고 싶었지. 저주를 대충 살펴본 후 그녀가 큰 상처를 받아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추측했어. 다행히도 그녀는 아직 먹을 수 있기에 M은 죽 끓여주기로 했지. 장면이 바뀌어 율리시아와 미미코가 M이 발견한 초이키 광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그녀는 그 가치가 최소 5만 골드 이상일 거라며 경악했어. 미미코는 오리안 구슬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믿지 못했어. 만약 M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 큰일 날 거라며 걱정했지. 운이 좋으면 M은 납치돼 일하게 될 것이고 나쁘면 너무 위험해서 암살당할 거라고 했어. 그녀는 M이 괴물이라 인정하며 어떻게 지금까지 숨어 살았는지 의아해했어. 율리시아에 따르면 M은 활용부에서 자비를 해왔대. 미미코는 대장이 전국 수배 중이라고 알려줬고 율리시아는 M을 대사 제작사로 키워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했어. 문제는 M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점이었지. 그는 자신의 최고 능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늘 자신을 과소평가했으니까 다시 청년에게 돌아가면 그는 죽 끓이기를 끝냈어. 사장님이 와서 깨끗해진 걸 보고 놀랐지. 그녀는 오펠리아였고 M이 만난 저주에 걸린 여자아이를 보고 쫓아내려 했어. 또 아무에게도 그 아이에 대해 말하지 말라 경고했지. 일을 마치고 돈을 받았는데 M은 1시간도 안 일하고 이 정도를 받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 오펠리아는 외부인이 아이에게 접근한 걸 자책하며 지금 저주 침식 과정을 늦추느라 바쁘다고 했어. 죽 끓여서 아이에게 가져다 주자 배가 계속 고프다고 했고 금발 소녀는 죽 끓는 냄새에 식욕이 더 당긴다고 설명했어. 독이 있을지 시험해보려 했는데 그녀는 믿고 거부했지. 비록 한 번 본 사이지만 그 청년은 매우 안심되는 존재였어. 게다가 그의 몸은 저주로 거의 죽어가고 있어서 지금 독이라도 맞으면 상관없었지. 적어도 이번엔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싶었던 거야. 저주를 피하려고 그녀를 쫓아내려 했고 다시는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돈을 받은 후 매는 이 정도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다. 일을 한 지 1시간도 안 되었기 때문이다. 오펠리아는 자신이 그 아이와 접촉하게 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다. 현재 그녀는 저주에 의한 소모 과정을 늦추기 위해 매우 바쁘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죽 끓여주었고 그 아이의 배는 계속해서 고르륵거렸다. 금발의 소녀는 죽의 향기가 더 먹고 싶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독이 있는지 테스트할 생각이었지만 그녀는 그 청년을 믿는다고 거절했다. 단 한 번 만났지만 그 청년은 사람들을 매우 안심시켰다. 게다가 이 몸은 저주로 인해 거의 죽어가고 있었으니 이제 독에 걸려도 상관없었다. 적어도 이번에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고 싶었다. 오펠리아는 그 말을 듣고 제자가 그 청년이 만든 죽을 맛보는 것을 허락했다. 한 숟가락을 먹어본 금발의 소녀는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지만 그 직후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오펠리아는 리스의 의견에 따른 것이 잘못이었다고 깨달았다. 음식에 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아이가 놀랍게도 회복되어 저주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믿기지 않았다. 회복 과정이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장면이 바뀌어 저주를 걸었던 자들이 등장한다. 그쪽에서 저주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모자는 공주 애를 즉시 죽이라고 명령했다. 저녁이 되자 그 커플은 미미코의 가게에 와서 대화를 나누었다. 공주를 여기에서 보자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엘이 매우 아프다고 생각했지만 왜 직접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펠리아는 저주에 걸린 소녀에 대해 매우 강력한 설명을 했다. 누군가 그녀를 암살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녀는 왕과 공주 프란소아의 외동딸이기 때문이다. 레는 두 나라의 평화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니 누군가가 이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암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미코는 친구가 회복되어 기쁘다고 하며 그들이 여기 온 이유는
저주를 해제한 청년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잠시 멍해졌다. 모두 함께 앉아 이야기했다. 유리아는 공주가 그 청년이 만든 죽을 먹어서 저주가 해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반나절도 안 된 사이에 그는 정말 많은 일을 해냈다. 공주 암살의 배후에 있는 범인은 확실히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 주교는 신도들을 이용해 리스방의 보호 마법을 방해할 수 있고 새어머니는 궁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장군은 정보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도적단과 연결되어 있죠. 오펠리아는 지금 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더칠로와 뒤를 캐야 한다고 했어요. 공주는 지금 15살이고 관습에 따라 1년간 외부에서 훈련한 뒤 돌아온대요. 오펠리아는 대장장이가 운영하는 공장을 만들어 공주가 몰래 수련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아마 암살 배우들은 대장장이에 대해 조사할 테니 가짜 인물을 만들어 혼란을 줄 거라고 했어요. 그래야 누가 방패를 만드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레를 노리는 진짜 적의 정체를 밝혀낼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장장이로 인정받을 사람을 찾는 일이라 했죠. 그 말에 맞춰 작은 아이가 고급 마정석을 오펠리아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놀랐어요. 두 사람이 코트가 만든 물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레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역시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기에 다음날 아침 매니 일터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어요. 매는 스승이 나갔다며 오늘은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줬죠. 이 소식에 코트는 슬퍼하며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일을 못 구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배가 고팠던 매는 급히 밥을 먹으러 달려갔어요. 그때 식당에 모험가 팀이 짐꾼 한 명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임무는 오늘 안에 마쳐야 해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 말을 듣고 매는 즉시 가서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비록 전투는 서툴지만 무거운 짐은 문제 없었거든요.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맨을 어린애 취급하며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비슷한 나이였고 오빠가 강하게 꾸짖어 사과했어요. 그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고용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배가 고파서 미는 그 식당으로 가서 배를 채웠다. 지금 그 식당에는 인원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모험가 팀이 있었다. 그들은 오늘 안에 임무를 완료해야 했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거절해야 할 것 같았다. 이 소리를 듣고 M은 즉시 그들 쪽으로 가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투는 매우 서툴지만 힘든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친구는 이를 듣고 경시하며 그를 아이로 부르면서 결국 오빠에게 머리를 맞았다. 자신도 그 아이와 나이가 비슷하니 말이다. 오빠는 꽤 착하게 사과하며 동생이 무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200kg의 골렘을 사냥하러 가야 하므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운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자 코트는 웃으며 200kg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두 오빠를 들어올릴 수 있다면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아직 믿지 못했지만 그는 단 하나의 행동으로 오빠를 들어올렸다. 금발의 소녀도 150kg의 무게가 되어 아기처럼 안겨졌다. 모두가 이를 보고 박수를 치며 칭찬했다. 결과적으로 미는 임시로 팀에 참여하게 되었다. 갑옷을 입은 오빠는 자신을 K라고 소개하며 그는 전사였다. 단조는 사무라이로 팀의 팀장이다. 신하는 저격수로 C와 친해지게 되어 기뻐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 일거리를 찾았다. 그들의 팀에는 운반자가 한 명 있지만 아프기 때문에 민이 이 기간 동안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모두가 던전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에 도착하자마자 민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작은 생물 위에 발을 디뎠기 때문이다. 신하는 할 말이 없어 그를 도와주러 갔다. 가장 약한 생물조차 혼자 처리하지 못하고 발에 찔린 것이다. 그들은 미니 전투에 정말로 서툴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두 형은 매우 쉽게 도와주었다. 매는 이런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것에 놀랐다.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걸 알면서도 활용하에서 매는 매우 나쁘게 대우받았다. 조금만 방심해도 대장이 때리곤 했다. 그러자 미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내부로 들어간 그들은 빛을 밝히는 가루를 사용했다. 덕분에 K가 고블린 배설물을 발견했다. 신선한 흔적이라 아직 고블린들이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동생 칸은 만약 한두 마리면 문제없지만 우리를 마주치면 전투가 불가피하니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폐허 속으로 들어갔고 매는 비밀의 문도 발견했다. 그곳에는 고블린 매복도 있어 상황이 악화되었다. 단조와 신하는 즉시 적을 제압했지만 소리가 무리 전체를 깨웠다. 음향으로 숫자가 많음을 알게 되어 퇴각했다. 양쪽 끝이 이미 막혀있어 죽음의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매는 여기 비밀 통로가 있다고 알려져 탈출구를 찾도록 부탁받았다. 달려가던 중 친구가 갑자기 문을 닫아 매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두 형을 들이지 않았냐고 묻자 신하는 울기 시작했다. 밖에 있는 시도 소리를 질렀다. 고블린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으니 여기서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는 두 형이 희생을 각오를 했다는 의미였다. 신하는 미리 알려져 있었기에 문을 닫았다. 자신도 형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남으면 두 형에게 패만 끼친다고 생각했다. 싸움은 그들 일이라며 모두 서둘러 도망가라고 했다. 단조는 이 일에 익숙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칸스는 여동생을 지키다가 죽는 게 형으로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신하는 슬펐지만 형들이 무사할 거라 스스로 위로했다. 그들이 작은 방에 불을 밝혔을 때 놀랍게도 앞에 아이언 드래곤 골렘이 있었다. 동시에 율리시아는 네를맨이 머무는 여관으로 데려왔다. 사람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공주에게 진짜 신분을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다. 여동생은 동의하며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들어가 보니 맨은 보이지 않았다. 바간다는 맨이 지금 동북 쪽 던전에 있다고 전했다. 율리아는 확인하러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함정일 수도 있지만 확인해야 했다. 위험을 알기에 렌은 여기 머물기로 했다. 하지만 공주는 더 이상 저주에 약해지지 않아 함께 가고 싶어 했다. 또 호위자가 주인을 떠날 수 없다며 꾸짖었다. 렌은 마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니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결국 그녀도 동의해 함께 사람을 찾으러 갔다. 동굴 안에는 많은 발자국이 있어 시가 이곳에 있다는 걸 확신했다. 렌은 감각을 강화하는 마법을 사용했다. 율리시아는 공주가 청각이 아닌 후각을 강화해 냄새를 맡는 걸 보고 놀랐다. 정말 독특했다. 율리는 둘이 서로 껴안던 장면을 떠올리며 냄새가 기억에서 나온 거라 생각했다. 더 깊이 들어가자 누군가 싸우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다. 렌은 율리시아에게 마음을 가라앉히라 하며 돌진했다. 그때 칸스와 단조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다행히 율리시아의 전투 실력이 뛰어나 고블린 부대를 쉽게 무찔렀다. 내부의 두 사람은 거대한 괴물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신하는 자신이 처음부터 임무를 포기했어야 했다고 자책했다. 적어도 모두 살아남았을 텐데 맨까지 끌어들여 미안하다고 했다. 아이언 드래곤 골렘은 침입자를 공격하는 존재다. 지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두 형이 시간을 벌기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여기서 멈추다니. 맨은 태연한 척하며 괜찮다고 말했다. 함께 도망치자고 했다. 우선 골렘을 처리해야 했다. 맨은 던전에 덫에 익숙해 공격을 피했다. 매번 맞으면 큰 고통이었다. 드래곤은 고통스러워하며 공격했으나 머리가 여러 개나 잘려나갔다. 신하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순식간에 거대한 생물이 돌더미로 변했다. 슬림조차 쓰러뜨리지 못했던 아이언 드래곤이 이렇게 강하다니. 하지만 시에게는 이건 단순한 일거리일 뿐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일에 익숙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율리시아가 나타나 맨이 껌으로 드래곤을 찔러 부쉈다는 얘기를 전했다. 그녀가 나타나자 맨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전혀 다치지 않았다. 율리시아는 위험에 처한 두 사람을 구하러 갔다. 사실 고블린 무리를 정리한 뒤에야 들어온 거였다. 두 사람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녀는 전설을 떠올렸다. 지급 전투 능력을 가진 소년이 S급 채굴 기술로 낫 하나만으로 브라이어 드래곤을 쓰러뜨렸다는 이야기였다. 맨이 바로 그 전설의 증거였다. 레는 씨가 너무 멋있다고 감탄했다. 밖에서 K가 고블린이 이곳으로 도망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이 일을 맡게 되었다고 했다. 단조도 율리시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새 공장을 만들고 맨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맨은 그들과 함께 있어 망설였다. 칸스는 좋은 기회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K는 모험가가 필요해 그들을 모두 고용하려고 했다. 서로 도망쳤어. 먼저 이 골렘 같은 방해물을 처리해야 했지. 청년은 들어가 공격을 쉽게 피했어. 그는 이미 익숙한 듯 한 대 맞으면 아프고 또 한 대면 더 아픈 그런 상황이었지. 용은 괴로워하며 싸웠지만 머리 몇 개가 잘려나갔어. 신하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지. 순식간에 거대한 생명체는 돌덩이로 변했어. 슬림조차 이걸 못 잡았는데 그가 너무 강력한 거야. 하지만 사실 이건 그냥 채굴 작업일 뿐이었어. 그는 어릴 때부터 익숙하다며 웃었지. 율리시아가 마침 다가와 그를 도와드래곤을 부수라고 했어. 그가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하자 율리시아는 위험에 처한 두 사람을 구하러 갔어. 사실 그가 골렘대를 처리한 뒤에야 들어간 거였지. 두 사람은 부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 그녀는 전설 속 전투능력 G등급에 채굴기술 S등급을 가진 소년이 예리한 나타나로 브리어 드래곤을 쓰러뜨렸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어. 그러니 가미는 바로 그 전설의 증거였던 거야. 이 부분은 위와 합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와 합쳐져 있습니다. 존재한다. 르는 그가 너무 멋져서 기뻐한다. 밖으로 나가서 K는 고블린이 이곳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단조도 율리시아에게 고맙다고 전한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 만들 공장에 맨을 초대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어서 조금 망설인다. 칸스는 이 기회가 좋으니 우리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그 일에 관해서는 모험가가 더 필요하다고 하여 그들을 고용하고 싶다는 말도 한다. 모두가 기뻐하지만 맨의 엄청난 힘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한다. 율리아는 동생에게 돌아가서 재능을 확인하라고 충고한다. 실력을 정확히 알면 공장에서 일하기 더 쉬울 테니까. 나중에 협회에 도착하자 이미 미미코가 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왕실 마법사이며 민을 검사해줄 것이라고 소개한다. 또 오피리아가 민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다고도 전한다. 검사 후 그들은 모험가 그룹에게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며 외식하자고 한다. 율리시아는 남아 친구에게 민의 진짜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묻는다. 그녀는 이 협회는 G부터 SS까지 재능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SSS 등급 이상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맨이 바로 그런 존재다. 모든 수치와 재능이 SSS였으며 그녀보다 내재된 마력은 훨씬 더 많았다. 그를 제작의 대가로 두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미호 역시 자신이 점검자로 선택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외부에 알려진다면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친구가 돌아왔을 때 리셉셔니스트가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마도 모든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 결과를 두 사람이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메인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과 한패가 되었다. 그 후 메인은 모험가 팀과 함께 마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들이 도착할 곳은 이동 마법이 없는 외딴 곳으로 공주가 훈련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이 지역은 악마족의 영역에 가까워서 매우 중요했다. 새로 건설된 공장을 지키기 위해 모험가 팀을 고용하는 것은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능력을 평가한 율리시아는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쟤는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 계속 고민했고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명령을 따르고 있었다. 대장장이가 어떤 사람인지 묻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바로 그 장인이란 사실은 말할 수 없었다. 성벽에 가까워지자 맨은 지난번 수리 중 해고된 일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어 해고당했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도착하자 율리시아가 이곳이 그들의 근거지라고 소개했다. 주변은 아무것도 없었고 세 사람은 걱정했지만 며칠간 근처 여관에서 머문 뒤 맨이 직접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맨은 나무로 짓는다면 하루면 완성할 수 있지만 멋지고 깔끔하게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다. 두 사람은 하루 만에 공장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청년은 단 3일 만에 원하는 공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율리시아는 그의 마법 같은 능력을 이미 받기에 3일 이상 걸려도 괜찮다며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 맨은 곧바로 중요한 재료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그 목록에는 홍옥, 청옥, 그리고 그리핀 깃털이 포함되어 있었다. 쟤는 공장 건설과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했다. 백발의 그녀는 세 형제도 의문이 많다는 걸 알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대화를 나누며 작업에 집중하게 했다. 공주도 맨에게 식사와 휴식을 충분히 취하라고 당부하며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한편 모험가들도 불러 설명을 들었다. 여동생은 아마도 맨의 능력을 알리려는 듯했다. 그는 단지 단검 하나로 골렘을 직접 처치했고 철 골렘 채굴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지금도 신하는 매우 무서워하며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율리시아는 자신이 왕실을 위한 모험가였으며 엘은 단순한 귀족이 아니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왕실 문장이 새겨진 다른 단검을 꺼내 이 왕국의 3번째 공주임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신분을 숨기고 있어 모두가 경의를 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쿠엇에 관해선 별다른 정보가 없었다. 확인된 사실은 미는 전투기술은 없지만 모든 다른 능력은 SSS급이라는 점이었다. 이 등급은 전설적 수준으로 실제 존재 여부가 의심받곤 했다. 그러나 맨이 보여준 행동들을 보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율리시아는 그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그들의 진짜 등급을 숨기고 있었다. 그 청년의 이야기다. 이곳에서 선출된 대장장이 장인은 다름 아닌 코트였다. 이것은 비밀이라 그들이 꼭 지켜주길 바랐다. 신하는 이 사실을 메인에게 일부러 숨기려 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었다. 그 여자는 한숨을 쉬며 사실 코트의 성격상 그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더 중요한 건 메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악의 세력이 그를 이용하려 할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신하는 두 사람이 오히려 메인을 이용하는 것 같아 보였다. 오빠는 동생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자 진정시키려 했었다. 다노조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했기에 레가 메인이 자신의 저주를 한 냄비의 죽으로 풀어줬다는 사건을 털어놓았다. 현재 적 세력들은 공주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외딴 곳을 택한 것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배우의 진짜 적을 찾아내려는 목적도 있었다. 코트는 아무것도 모른다. 중요한 건 저주를 발견했을 때 그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다는 점이다. 그의 너무나도 착한 마음과 항상 타인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성격은 진정 감동적이었다. 바로 그 성격 덕분에 율리시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리스토메인의 친구로서 이 비밀을 꼭 지켜달라 부탁했다. 다노조가 말하기를 우리 모험가라서 왕실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코트를 친구로 생각하기에 전력을 다해 지킬 것이라고 했다. 모두 동의했다. 함께 목숨 걸고 싸운 동료를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두 사람은 명예를 걸고 공주도 도울 것을 맹세했고 메이는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신하는 그를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생사를 걸고 약속할 수 있냐며 걱정했다. 율리시아도 그 마음을 이해했다. 사실 그녀도 그를 만나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는 고민하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밖으로 나오며 그 친구가 자신의 재능에 대해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작업장으로 가자 놀랍게도 신기한 힘으로 거대한 집의 기초를 완성해 놓았다. 그 청년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벌써 공사를 끝냈냐고 물었다. 이걸 다 직접 했냐고 묻자 코트는 웃으며 자신이 땅 파는 장인이라 답했다. 믿기 어려웠다. 사실 그런 등급의 장인은 없는데 말이다.
그녀는 그가 정말 능력 있음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고향에서는 매일 수십 채의 집을 짓는 게 일상이라며 못 믿겠다고 했다. 자신은 마을에서 가장 약한 편이라 특별할 게 없다고 했다. 그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이어서 그에게 이런 엄청난 임무가 주어져도 짜증나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웃으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즐거웠다고 답했다. 이전 팀에서는 무능하다고 불리며 쫓겨나기까지 했다. 그래서 율리시아가 기회를 준 지금이 너무 기쁘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쓸모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그 순간 코트는 너무 순수하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모든 일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걸 이해하며 웃으며 이제부터 친구가 되자고 했다. 한편 다노조는 밖에서 반다나를 만나 정보를 샀다. 그는 모험가 비버가 자신들의 팀을 해치려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비버가 악당에게서 임무를 받아 모험가로 위장해 여러 팀을 해체시킨다고 알려주었다. 이번 목표는 그들의 사쿠라 팀인 듯했다. 모든 내용은 종이에 적어 그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밤이 되자 다노조는 그를 위험에 빠뜨린 자를 찾아갔다. 그자는 사쿠라 팀이 살아 돌아오자 분해했다. 뜻밖에도 그자는 공주 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돈벌이를 계획 중이었다. 다노조는 대담한 계획이라 칭찬하며 웃었지만 상대가 누군지 알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는 침착하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며 누가 자기 나쁜 짓을 다 말하겠냐고 말했다. 비버는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반다나가 붙잡아 다노조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다. 다노조는 오래전부터 이자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검은 칼이 목을 겨누었지만 아직 공격하지 않았다. 적어도 전에는 팀의 일원이었기에 한 번은 봐준 거다. 그러나 다시 친구를 건드리면 죽는다고 경고했다. 반다나는 기대했지만 갑자기 2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나타나 그를 데려갔다. 그들은 미미코 왕실마법사 3급피아 정보부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편지를 받으며 누군가 마음속으로 지금 코트의 고향으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모두는 메인이 만든 성 같은 공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칸스는 꿈인가 싶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일을 마치다니 믿기 어려웠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완성되어 흠잡을 데 없었다. 리는 이제부터 이곳이 메인과 함께할 보금자리라며 매우 기뻐했다. 그는 모두를 초대해 각 구역을 소개했다. 가장 특별한 건 청옥으로 만든 물 공급장치였다. 그것은 연구 동력으로 변환되어 앞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빛도 수정 결정체로 만들어져 1년 내내 켜질 수 있다. 나머지 3사람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 각자의 방은 모두 넓고 편안했다. 그는 율리시아에게 대장장이 장인이 언제 올지 물었다. 그녀는 바쁘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거짓말했다. 메인의 방 위치를 묻자 그는 부엌 구석에 보조 역할만 할 줄 알았는데 5사람이 꾸짖었다. 그들은 그 청년을 여기서 재우며 다른 데 갈 필요 없다고 강요했다. 2시간 동안 설득해 겨우 동의했다. 저주를 막는 결계를 만들 수 있냐고 물었더니 어렵다고 했다. 율리시아는 미미코가 준 주문을 방 주변에 수작업으로 붙이는 방법을 택했다. 엘은 밖으로 나가 언니를 놀리며 코트를 생각하냐고 물었다. A는 얼굴을 붉히며 전혀 질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작은 동생에게 코트를 이용하지 말라며 부탁했다. 그럼에도 다음날 그들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메인이 집안일을 모두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갑자기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림을 잘했다. 모두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메인이 어디 갔냐 묻자 그는 벽에 낙서가 있어서 지우러 갔다고 했다. 공주를 놀리며 나간 엘은 그녀가 메인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다. 에이아는 얼굴이 빨개지며 자신은 질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동생에게 메인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메인이 집안일을 모두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너무나 능숙하게 일을 하는 그를 보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며 칭찬했다. 그들은 메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는 벽에 낙서를 지우고 있다고 했다. 유리시아는 깜짝 놀라서 나가 확인해보니 모든 주문이 사라져 있었다. 미미코는 한 번 붙으면 다시는 떼어낼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일반 먼지를 지우듯이 쉽게 지워버린 것이었다. 장면은 C의 옛팀으로 전환된다. 그들은 총 대주교 치스탄에게 호출되었다. 마르피시는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해임될 예정이다. 그 팀의 리더는 지금 전국적으로 수배 중이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식당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치스탄은 그런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작은 일들이 교회의 명성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에 그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죄를 사면해주고 성직자로 승진시켜주겠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마르피시에게 와인을 한 잔 주며 다 마시라고 요구했다. 이 장면을 본 늙은이는 음흉하게 웃으며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C가 팀에 있을 때 자주 했던 말처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스타는 그녀에게 공주를 암살하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식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의 몸에 저주가 걸렸다는 것이다. 늙은이는 이제부터 그녀의 몸은 물을 제외한 어떤 것도 흡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르피쉬는 신부가 되기 위한 희망에 매달려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곧 그녀는 악마에게 제물로 바쳐졌고 그들은 공주 애를 노린 어둠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때 집으로 돌아온 상황은 아직 평화로웠다. 공주는 코트의 도움으로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적들이 아직 공주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경계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니면 적들이 아직 그녀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엘은 에미 만든 음식이 항상 맛있다고 칭찬하며 그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다. 유리시아는 에미 만든 음식 덕분에 저주를 해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그녀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미코는 이 도시를 감시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적이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분명 우리 쪽에서 즉시 알게 될 것이다. 즉시 발견할 것이다. 맨이 만든 빵을 먹어본 율리아도 그 특별한 맛에 감탄한다. 그는 오늘 쌀가루로 만들어봤다고 한다. 르는 지난번 주기 저주를 풀 수 있었던 것도 좋아한다. 그 외에도 그는 친구가 더 이상 해를 입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에이시아는 왜 맨이 그렇게 말하는지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전에는 저주에 대한 결계를 세우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순진하게 맨은 맞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 저택 자체가 처음부터 저주를 반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옆에서는 나쁜 자들이 공주에게 저주를 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이 저주를 발동하자 오피리아는 이상함을 느꼈다. 미는 이미 반저주 결계가 있어서 추가로 만들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맨은 저주를 반박하는 대신 약간 개조하여 뒤에 있는 자가 빛나게 만들어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문제를 깨달은 율리아는 즉시 이 일을 미미코 팀에 보고해야 한다. 맨은 친구가 밖에 나가 놀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이사 온 이후로 저택을 떠난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르는 슬퍼한다. 자신도 여기저기 놀러가고 싶지만 위험이 두렵기 때문이다. 성 밖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온통 검은 뼈가 뒤덮고 있었다. 맨을 고용한 장군이 있었다. 아이가 어둠의 징조를 느끼고 제네릭에게 군대를 준비하라고 한다. 이 도시는 중요해서 그가 감시 책임자가 되었고 사악한 자들이 노동자로 숨어들어 파괴하려는 것을 두려워했다. 여자들은 공주에게 저주를 건 자를 찾아냈고 그를 살해의 입을 막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오피리아는 맨이 만든 반저주 결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율리아는 맨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길 바랐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맨을 자신의 문제에 끌어들이지 않길 원했다. 미미코는 남은 일은 자신이 조사하겠다고 동의하며 르가 공장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말을 마치자 세 사람은 밖에서 울리는 경보 소리를 들었다. 도시가 수천 마리의 괴물에게 공격당하고 있었다. 빛을 비추자 수천 개의 해골 군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감시되는 왕실 마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수천 개의 해골이 도시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아마도 목표는 공주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막아야 했다. 군대는 시민들을 대피시키려 출동했다. A씨는 전투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 해골 군대가 이곳으로 직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율리시아가 공장으로 돌아가려 할 때 미미코가 앞에 괴물들이 길을 열어주었다고 전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이 광경을 보았지만 효과가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다. 장군 아이스는 맨이 만든 회복 약병을 받았다. 즉시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 놀랐다. 칸스는 앞으로도 믿기 힘든 일이 많을 것이라며 적응하자고 했다. 내부 괴물들은 계속 소환되고 새 형제는 그들을 막아 두 사람을 진입시키려 했다. 아우리스는 모험가 팀을 신뢰할 수 있는 동료라 칭찬하며 그들도 자신의 임무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로 들어가자 둘은 괴물 발생지를 모른 채였다. 해골 군대가 성벽을 부딪혔지만 모두 정화되었대. 이 광경은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 서쪽 성벽 이야기가 나오자 율리시아는 전에 이곳에서 일한 적이 있던 게 떠올랐어. 시멘트에 마법을 걸었기에 성벽이 정화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거야. 오리스 장군도 이곳을 다시 손보니가 바로 그 아이임을 깨달았지. 마르피 씨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지금 악마에게 이용당해 해골 군대를 소환하는 데 쓰이고 있지. 그는 그녀가 지금 죽길 원하지 않아. 더 많은 괴물을 부르기 위한 마력이 필요하니까. 마르피 씨는 이제야 자신이 처음부터 교회에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 크리스타는 사람이 아닌 악마가 고위 마귀와 결탁해 공주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 괴물을 생산하는 장소는 라피타 유적지로 이전에도 악마를 소환하던 곳이라 매우 적합해. 그녀의 마력이 비록 뚱뚱한 이가 말한 것처럼 많진 않지만 영혼까지 재료로 쓰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 다음날 아침 율리시아는 엠에게 주변이 전부 괴물로 가득해 지원군을 부를 수 없다고 알렸어. 그들이 고용한 모험가 팀도 아직 돌아오지 않아 엘은 조금 걱정했지. 조사 결과 괴물의 발원지는 라피타 유적지였어. 그래서 기사단은 급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적이 너무 많아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 율리시아는 또 괴물이 성벽에 의해 정화된 사실을 다시 언급했어. 이건 그들의 마을에서는 흔한 일이었대. 그곳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해. 에이시아는 익숙해져서 더 이상 놀라지 않았지. 그녀는 괴물을 물리칠 아이디어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어. 두 사람에게 집 안에 꼭 있으라고 당부하며 그녀는 유적지로 가서 정리할 거라 하자 신은 흥미를 느끼며 따라가고 싶어 했어. 그리고 민에게 언니가 속삭이듯이 벽에 낙서한 악마 이야기를 지어냈어. 그래서 항상 엘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지.
그 말에 그는 기쁘게 동의하며 둘이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했고 공주는 마치 청혼을 받은 듯 행복해했어. 율리시아는 창고에서 전에 만든 정수석 더미를 꺼내 괴물 제거에 사용하려 했어. 그녀는 오리스 장군과도 친해져 인사하며 3급 왕실 마법사 미미코와 대장장이 오펠리아를 소개했어. 그 아저씨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공주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고 매우 걱정하며 군대를 보내 보호하려 했지만 미미코의 정찰대가 이미 있어 막혔지. 그들은 군대를 미끼로 쓰고 그 사이에 서쪽 유적지로가 괴물 생산의 근원을 끊으려 했어. 안심시키기 위해 오펠리아는 비밀 무기를 꺼냈어. 하지만 아리스는 그저 마법 정수석일 뿐이라고 생각했지. 미미코는 효과를 확신하며 아저씨도 도와주기로 했어. 부장군은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아저씨는 이미 결심했고 제네릭과 군사들이 괴물을 유인하기로 했어. 자신과 율리시아는 두 사람의 지원을 받아 직접 공격할 거야. 그들은 도시를 지키기 위해 남아야 하니 아리스의 성공을 기원했어. 부장군은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술을 따라 건배했어. 이건 작별주가 아니라 살아 돌아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시였지. 그때가 되면 모두 함께 장군이 가장 좋아하는 술을 마시기로 했어. 집으로 돌아오니 매는 매우 슬펐고 시골 노인의 가르침을 떠올렸어. 정성을 다해 쇠를 단련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그는 단조의 날카로운 검을 보고 더 작은 버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 머릿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떠올리며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한심하게 여겼지. 다른 한편으로 율리아는 준비를 마치고 모두에게 눈을 감으라고 요청한 뒤 정수석을 괴물에게 던졌어. 순간 정화에 비치온 공간의 퍼저 앞과 성벽 주변의 괴물들을 모두 증발시켰어. 장군은 너무 충격받아 싸울 필요도 없겠다며 안도했지. 미미코와 오펠리아도 이 무기의 놀라운 효과에 놀랐고 유인팀도 움직이기 시작해 두 사람이 유적지로 갈 기회를 만들었어. 한편 코트는 새 칼을 갈았고 자신이 만든 게 실패작이라 생각했어. 리스는 저녁 준비하러 가며 그 짧고 아름다운 칼을 보고 싶어 했어. 코트는 생각에 잠겨 마법력을 이미 칼에 주입했다고 말했어. 칼날을 머리 위로 넘기면 마법이 발동된다고 했지. 친구가 좋아하니 그에게 선물했어. 그녀의 미소를 보며 코트는 슬픔을 느꼈어. 모르는 척 해야 했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물었지. 그녀가 들킨 걸 알고 인정했어. 매는 그녀가 두려워하는 걸 알기에 뭔가 해주고 싶었고 엘은 항상 그들에게 의지한다며 걱정했어. 바로 그때 율리시아는 서쪽 유적지로 모험을 떠나려 해. 그곳에 그녀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코트는 이전에 자신과 활용아 팀이 그곳에 간 적이 있음을 기억해냈어. 그곳을 율리시아가 말한 낙서한 악마가 있는 이상한 곳으로 여겼지. 그는 자신이 싸울 힘이 없음을 인정하며 쓰러졌어. 코이스는 꼭 지켜야 할 존재야. 그 아이가 행복해할 때 코트는 그녀와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고 말했어. 잠시 생각한 뒤 시티는 갑자기 친구를 데리고 유적지로 가서 낙서한 악마를 벌주기로 결심했어. 준비를 마친 뒤 엘은 코트가 만든 검에 숨겨진 마법이 궁금해 시험해봤어. 그가 말한 대로 검을 머리 위로 올리자 마법이 자동으로 발동됐지. 다른 한편 율리시아와 오리스 장군은 괴물무리를 뚫고 유적지로 가려 하지만 적이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다행히도 대부분은 제네릭의 미끼 부대로 유인됐어. 하지만 진입 마법 정수석의 수가 한정돼 오래 버틸 수 없었지. 그녀는 괴물의 근원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알고 있었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통제불능이 될 테니까. 오리스도 부상을 입었지만 율리시아가 걱정할까봐 숨기려 했고 날개 달린 괴물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어. 다행히도 2명의 동료가 이제 막 도착했다. 단조는 자신이 공장 일을 하는 모험가라고 소개하며 감사 인사를 받았다. 마침 자는 유적지로 가는 길을 찾아내자마자 큰 소리로 알렸다. 조사 결과 목표는 지하에 숨어있는 듯했다. 율리스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모두에게 눈을 감고 마정석을 활성화하라고 명령했다. 청명한 빛이 앞에 괴물들을 정화하며 길을 열어주었다. 악마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수녀의 힘을 빨아 그녀를 지치게 했다. 자신의 괴물이 정화석으로 정화되는 것을 보며 흥미를 느끼고 외부 인간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루해진 그는 그들과 놀고 싶어 했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소환된 괴물이 더 많아졌다. 율리아는 이것이 괴물 발생지임을 깨닫고 정화석을 부수어 모두 정화했다. 곧 악마가 나타나 이 모든 사건의 근원임을 드러냈다. 율리아는 땀을 흘리며 그를 최종 보스로 부르고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돌진했지만 악마는 저항하지 않고 정화석을 부숴버렸다. 안타깝게도 이 정화석은 일반 괴물에게만 효과가 있고 무한한 생명을 가진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장군도 참전에 공격했으나 그는 즉시 재생되었다. 악마는 상대가 너무 약하다며 비웃었다. 말을 피시의 생명으로 만든 마법진이 그를 강하게 했다. 그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는 죄를 씻고 싶어 했다. 최소한 마법진만이라도 없애고 싶었다. 악마는 그들이 여기까지 온 여정을 관찰했다며 칭찬했지만 그 정도 힘으로 자신을 이길 수는 없다고 조롱했다. 또한 부장이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여주며 도발했다. 모두가 목숨을 걸고 도시와 공주를 지키고 있었다. 장군 아우리스는 기백을 잃지 말라며
우리는 기사단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그의 큰 목소리에 상대가 수많은 괴물을 불러 전투를 더 치열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곳에 있는 모두를 짓밟을 것이라 경고했다. 그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두 사람은 협력해 악마의 심장과 목을 공격했다. 하지만 악마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했다. 그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기회를 주었다. 공주를 성 밖으로 끌어내면 리스가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야 끝내겠다고 했다. 율리아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머리를 자르거나 심장을 찔러도 이 악마를 죽일 수 없었다. 강력한 정화석도 그를 없애지 못했다. 만약 성벽이, 이 마법진은 정말 대단하다. 악마는 그들이 여기 오기까지 여정을 관찰했다고 칭찬했다. 정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의 힘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부하가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여주며 도발하기까지 했다. 모두가 도시와 공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군사 아우르는 굳건한 정신으로 우리를 기사단이라며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고 악마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그의 말이 너무 크자 상대방은 전투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괴물을 소환했다. 그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가 짓밟힐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 위협에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협력하여 악마의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려했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했다. 그들이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며 그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주를 도시에서 끌어내리면 그들에게 리스가 잡아먹히는 모습을 지켜보게 할 것이다. 유리아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머리를 베거나 심장을 찌르는 것으로도 이 악마를 죽일 수 없을 것 같았다. 강력한 마석으로도 그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졌다. 만약 성벽이 무너지면 메인과 공주가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다. 상대방은 그녀의 생각을 읽고 기뻐하며 웃고 있었다. 그는 포기하고 절망하라고 조언하며 공주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피시는 아무리 노력해도 법진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힘을 다 소모해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코트가 만든 음식이 떠올랐다. 그때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메인이 땅속에서 올라왔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오면 두렵지 않았다. 엘은 씨가 언급한 9번째 경로가 진짜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마르피시를 만나자 그녀는 그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놀랐다. 코트가 만든 음식을 떠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환각인 줄 알았는데 다음 순간 맨은 땅속에서 기어나왔다.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였지만 이렇게 터널을 파며 움직이니 두렵지 않았다. 엘도 씨가 말한 9번째 길은 정말 최고라고 칭찬했다. 다시 만난 말피씨는 언니가 여기 있는 걸 보고 놀라며 이유를 몰라 했다. 그녀는 재상공주를 보고 매니 자신을 고발하러 온 걸 알아챘어. 자신이 직접 공주 암살의 괴물을 이용한 장본인이라 코트 성격상 설득하며 멈출 거라 생각했거든. 리스가 맨에게 그 사람에 대해 묻자 맨은 그녀가 자신이 은혜를 입은 수녀라고 했어. 말피쉬가 리스를 노리고 있다고 묻자 그녀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대답하며 모든 계획이 주교 크리스탄의 지시라 밝혔어. 바보 같은 맨은 언니가 괴상하게 그림을 그려서 벌을 받는 줄 착각했지. 말피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 엘은 자신을 노린 암살 배우가 누군지 알고 걱정했지. 코트는 언니한테 리스방에 이상한 그림 그리지 말라더니 여기엔 큰 원을 또 그렸네 라고 꾸짖었어. 공주는 맨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지만 이렇게 오해하게 놔두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율리시아에 대해 묻자 수녀는 그들이 위층에 있다고 알려줬어. 코트는 허락받고 찾으러 갔지. 하지만 공주는 그를 속여 여기서 이상한 그림을 지우게 했어. 혼자 가는 게 위험하니까 공주가 율리시아를 찾으러 간 거야. 웃으며 무기가 있으니 두렵지 않다고 말했지. 그리고 각자 맡은 일을 나누었어. 말피씨는 동생이 왜 위험에 처한 공주를 혼자 보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코트는 빗자루로 이상한 그림을 지우기 시작했지. 말피씨는 마법을 빗자루로 지우다니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곧 코트가 정말로 고급 악마의 마법진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 위에서는 그 힘이 끊겨 분노에 떨었지. 이번엔 상대가 두 사람의 공격을 피해야 했어. 율리시아가 웃으며 상처가 낫지 않을까 두렵지 라고 말했지. 그럼 마정석으로 지우면 되지라고. 하지만 적은 돌을 날려버리고 늦기 전에 그들을 끝내려고 했어. 바로 그때 레이 모두가 충격받았어. 어린아이가 여기서 1000년 만에 악마의 공격을 직접 막았거든? 언니는 충격으로 움직이지 못했어. 아이가 맞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 공격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지. 적은 계약 완료에 기쁨의 웃음을 지었어. 코이주는 바보였어. 제자리에만 있었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 끝나자마자 공주는 차가운 물을 끼얹어 적을 깨우쳤어. 몸이 나비로 변해 적과 아군 모두를 속였지. 존재감, 향기, 체온까지 평범한 사람과 같았지만 모두 환영이었어. 코트가 단검에 걸어둔 마법은 나비였어. 레이가 본체와 똑같은 분신을 만들어 모든 감각을 속일 수 있었지. 상대는 믿지 않고 계속 공격했지만 실패했어. 덕분에 공주는 마정석 뒤로 몰래 들어가 돌을 깨뜨렸고 적은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어. 아래 마법진과의 연결이 끊겨
몸이 완전히 정화됐기 때문이야. 말피씨는 악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충격받았어. 그들을 이길 줄 몰랐으니까. 덕분에 소환된 괴물들도 사라져 이곳에 평화를 되찾았지.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었지만 성공했어. 리스는 언니에게 이렇게 위험한 데 온 걸 꾸중들었지만 자신은 맨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했어. 율리시아는 공주가 죽은 줄 알고 안도했어. 둘은 고마움을 전했지. 만약 오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 장군도 보호해야 할 자가 또 구해줘 미안하다며 무릎 꿇었어. 레이는 모두 상처투성이인 걸 보고 탓하지 않고 자신과 도시를 지킨 걸 칭찬했지. 아레메는 모든 걸 지웠고 언니 배고픈 소리를 들었어. 두 손에 갓 지은 밥을 들고 먹으라 했지. 말피쉬는 저주가 아직 남아 토할 것 같다며 마지막으로 시도해보자고 했어. 코트가 만든 음식은 너무 맛있었거든. 익숙한 맛이 수녀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했고 저주도 저절로 풀렸어. 이제야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 덕분임을 깨달았지. 그동안 그들은 코트를 무시해왔던 거야. 진실을 받아들이며 후에 어린 눈물이 흘렀어. 코트는 언니가 목이 막혔냐 묻자 사과를 받았지. 말피쉬가 이상한 그림 때문에 용서받은 줄 알았거든. 두 소녀가 달려와 대화를 끊었어. 미미코의 부하들이 매니팡굴 따라 나타났고 둘은 맨에게 이상한 그림 그린 자들을 잡으러 왔다고 속였어. 결국 말피쉬는 잡혀가 처벌받았지. 맨이 부르자 그녀는 동생이 자신을 변호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시간 되면 감옥 방문하겠다고 웃으며 말했어. 정리 후 둘은 즐겁게 웃으며 말했고 율리시아는 이런 아찔한 구출에 질투를 느꼈지. 그녀가 손을 잡고 집에 가자고 하자 맨은 쑥스러워했어.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느낌은 정말 멋졌거든. 그날 밤 오늘 공을 세운 이들은 모두 작업장으로 초대받아 식사를 했어. 코트가 군인 전체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지. 모두 말없이 먹느라 맛없을까 걱정했지만 사실 너무 맛있어서 씹을 필요 없이 물처럼 삼켰어. 장군 아우리스는 음식이 맛있어 모두 자기 몫이 줄까봐 열심히 먹었다고 설명했어. 오늘 공을 세운 이들은 모두 공장으로 초대되어 식사를 했다. 코트는 성 안의 모든 병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 모두들 말없이 밥에 집중했는데 자신이 만든 음식이 맛없을까봐 걱정했지만 모두가 아깝지 않게 먹으려 했었다. 사실 너무 맛있어서 씹을 필요 없이 맛있는 듯 먹었다. 오리스 장군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 자기 몫이 없어질까봐 모두가 배불리 먹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때서야 이분이 김화대장이라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엔 공사감독인 줄 알았는데 말이다. 배부르게 먹은 후 모든 상처와 피로가 사라졌다. 게다가 코트가 준비한 불꽃놀이까지 즐길 수 있었다. 며칠 후 맨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마을에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녀가 나타나 말을 걸어 친해졌다. 비록 인간은 아니었지만 신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겁낸 건 그 친구였다. 맨은 계속 질문하며 친구의 뿔이 아주 예쁘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상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 어린 소녀는 조금 속상했다. 거의 울 뻔한 순간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서 마을 사람과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사람들이라 너무 많이 접촉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씨는 고민 없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다. 보랏빛 머리 소녀는 자신을 힌더게이더라고 말했다.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되어 골렘을 타고 놀러 다녔다. 맨은 이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다고 소개했고 친구는 매우 기뻐했다. 근처에서 우연히 붉게 익은 열매를 보고 힌더게이더가 맛보았는데 곧바로 기절했다. 그 열매는 독성 있는 파파 열매였다. 맨은 이런 종류에 익숙해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근처 약초를 찾아 달려갔다. 직접 먹일 수 없어서 입에 넣어 친구에게 주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청년은 엘리아에게서 깨워졌다. 방금 꿈꾸은 10년 전 과거였다. 그들은 주민의 초청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러 가고 있었다. 쓰러지고 말았어. 그 열매는 독이 있는 파파 열매였거든? M은 그런 종류에 익숙해서 근처 약초로 해독제를 만들어 달려갔어. 직접 먹일 수 없어서 입에 넣어 힌더게이더에게 조금씩 먹였지. 긴장되는 순간에 이리아가 청년을 깨웠어. 방금 꿈꾸은 10년 전 과거였어.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지. 현재 상황으로 보면 농작물이 다 말라 죽을 위험이 커서 큰 재앙이 예상됐어. 지도에 따르면 옆마을에 큰 호수가 있다고 알고 물어보니 왜 그쪽에서 협상하러 오지 않느냐고 했지. 마을장은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상대가 양보하지 않아 대장장이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어. M의 일행은 이미 언덕 위로 따라 올라갔어. 유리시아가 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머리를 숙여 애원했어. 옆마을 주민들은 호수의 물도 곧 바닥나 가뭄 위험이 있다고 알려줬지. 이 상황에서는 아마 비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을 거야. 갑자기 몇 명이 급하게 달려와 물 문제가 있다고 알렸어. 알시아가 말을 달려 확인하니 큰 호수가 있는데도 물이 없다고 했지. 알고 보니 이 호수는 최근에 생긴 것이었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씨가 달려오고 있었고 그녀도 이 작품이 그의 작품임을 깨달았어. 그는 지하수를 끌어올렸다고 했지. 마을장은 기뻐하며 유리시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 문제를 해결한 후 그들은 많은 열매를 선물 받았어. 그중 특별한 달걀 바구니도 있었지. 씨는 이걸 디저트로 만들 생각이었어. 아쉽게도 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기다려야 했지. 현재 공주는 이 지역의 영주를 만나러 가고 있어.
그 사람은 권력자였고 공주를 직접 만나는 걸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지. 리아스는 자신이 단지 대장장이 대표일 뿐 공주 신분은 숨기고 있다고 했어. 이 노인은 공작과 맞먹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왕실과 제국과도 관계가 있었지. 아마 대장장이를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었어. 그는 능력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했어. 그가 만든 마석은 반경 500m 내 몬스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지. 엘은 이 노인이 정보를 캐내려 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웃으며 그건 소문일 뿐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했지만 노인은 매우 명성이 높은 마법사라며 현재 그들이 있는 마을에는 이름이 없다고 했어. 관례상 지사가 마을 이름을 짓는데 자신이 대장장이를 지사로 추천하고 싶다 했지. 공주는 대응책이 없어 난처한 상황에 빠졌어. 임명되면 시가 정체를 드러내야 하고 M에 관한 비밀도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리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정해진 듯했어. 게다가 노인은 M에 대해 험담하며 공주가 반대하는 것도 어리석다고 했어. 화가 난 엘은 그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단언했지. 기회를 잡은 노인은 즉시 시를 지사로 임명했어. 돌아온 후 레는 멀리스가 대장장이 대역을 찾으려 한다는 비밀을 숨기지 못해 언니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 공주 타오하이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지. 그 이유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가 어디 있냐고 묻자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리는 충격을 받았지만 맨의 아이를 받아들였으니 정말 웃기지 않니? 언니는 농담 삼아 말했을 뿐이야. 그들이 데려온 세 알 중 하나를 맨이 돌보고 있었어. 그 녀석 성격으로 봐서는 그 말을 낳는 무언가가 태어날지도 몰라. 한편 미미코는 지금 공주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어. 매일 엄마에게 골치 아픈 소식이 날아오지. 그리고 주교 크리스탄이 암살 사건 배우라는 걸 알고 우리 쪽 사람들이 그를 체포하러 갔는데 그가 이미 교회에서 죽은 상태였다는 걸 발견했어. 이것은 누군가 다른 이가 여전히 배후에 있다는 강한 징후야. 그는 단지 교회가 희생양으로 삼은 존재일 뿐이야. 한편 마르피씨, 맨의 옛 동료는 아직 살아있어. 그들을 죽일 수 없었던 건 그가 여전히 그녀를 방문하려 했기 때문이야. 게다가 맨은 곧 주지사 후보로 추천될 예정이야. 이 일 때문에 미미코는 머리가 아파 죽겠대. 방금 전에 또 다른 새 알이 깨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아이 한 명이 태어났어. 정말 황당한 일이야. 맨은 자기 아이를 두 사람에게 자랑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곧 모두가 긴급회의를 했는데 새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맨과 똑같이 생겼다고 했어. 보기에는 3살짜리 아이와 다를 바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 쿠트는 새끼가 이미 이렇게 크다며 새알에서 인간 아이가 태어날 리 없다고 말했어. 그래서 분명 괴물일 거라고 했지. 본인도 이 아이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율리시아는 이 아이가 위험한 괴물일 가능성이 크니 자신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어. 처음에는 맨의 모습대로 변신해 사람들을 속이려는 거야. 맨은 자신의 딸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괴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 언니는 계속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맨이 막았지. 그는 아이가 나쁜 괴물이 아니라고 믿었고 자신이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했어. 율리시아는 그 말에 흔들리긴 했지만 공주와 맨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 갑자기 아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고 쿠트는 아빠라고 부르자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지. 결혼하는 상상까지 하며 웃겼어. 그런데 레가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일깨웠어. 그 후 아이를 자기 손에 데려가 엄마라고 불리게 했고 공주는 매우 기뻐했지. 신하는 언니라고 불리며 집안 모두에게 사랑받았어. 쿠트가 율리시아에게 말했어. 우리도 이 아이를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신하는 나쁜 아이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지. 맨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기뻐했지만 아이를 없애려던 자신이 집에서 악역이 된 기분이었어. 결국 언니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지. 모두가 아이 이름을 정하자고 했어. 맨이 아빠니까 그의 이름에서 따기로 했지. 리스가 쿠룰이라고 제안했지만 쿠트와 율리시아는 반대했어. 율리시아는 자신이 엄마니까 이름을 합쳐 유쿠리가 더 좋다고 했지. 공주는 거절했고 결국 모두가 싸우느라 아이가 잠에서 깼어. 두 사람은 아이의 귀여움에 마음이 누그러져 이름 짓는 걸 그만두었지. 아이는 이상하게도 사람들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모두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 맨은 아이가 세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라 아쿠르라고 부르자고 했어. 모두가 동의했고 아이는 이름을 갖게 되어 기뻤지. 그날 밤 율리시아는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고 아쿠리의 침과 머리카락을 미미코에게 보내 검사를 받게 했어. 자신은 받아들였지만 왜 아이가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아내야 했지. 다음 날 맨은 딸을 위해 특별한 놀이방을 만들었어. 겉보기에는 놀이방 같지만 사실은 아쿠리를 가둬두기 위한 방이었지. 방에는 창문이 전혀 없고 안에서 스스로 열 수도 없었어. 율리시아는 이런 방을 만든 맨에게 미안함을 느꼈어. 조금 잔인하지만 미미코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필요한 조치였거든. 당분간 네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아서 위험을 피해야 했지. 맨이 떠나려 하자 아쿠리는 함께 가자고 졸랐어. 맨은 거절하며 돌아와서 놀아주겠다고 머리를 쓰다듬었어. 아이는 언니 말을 잘 듣겠다고 약속했지.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에 율리시아가 맨을 격려하며 일을 끝내고 딸과 놀아주라고 했어. 맨은 동의했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아기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신기하게도 아이가 이미 거기 있었어. 아쿠리는 달려와 안겼고 왜 여기 있냐고 묻자 웃으며 휙 날아왔어 라고 했지. 쿠트는 방에 틈이 있어서 아이가 빠져나온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되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테니 맨은 돌아가자고 제안했지. 어떤 방에 도착했는데 겉보기와 달리 사실은 아쿠리를 감금하기 위한 곳이었다. 창문은 전혀 없고 안에서 스스로 열 수도 없었다. 율리시아는 코트에게 이 방을 만들게 한 걸 조금 죄책감 느꼈다. 잔인할 수 있지만 미미코의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필요한 조치였다. 당분간 아쿠리를 만나지 못하게 격리해야 위험을 막을 수 있었다. 아버지가 떠나려 하자 아쿠리는 같이 가겠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했고 아버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돌아오면 딸과 놀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딸에게 선영의 말을 잘 듣라고 당부했다. 아이도 동의했다.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에 율리시아는 맨을 격려하며 일을 마치고 딸과 놀러가라고 했다. 맨은 동의했지만 갑자기 차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작은 아이가 이미 여기 와 있었다. 아쿠리는 달려가 아이를 안으며 왜 여기 있냐고 물었다. 아이는 웃으며 휙 날아왔어 라고 대답했다. 쿠오트는 방에 틈이 있어서 아이가 빠져나온 거라 생각했다. 이런 상태로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테니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마침 미미코의 부하가 다가오자 율리시아는 그 부하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려 했지만 쿠오트는 아쿠리 일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괴물이라 여겼던 아이를 고집스럽게 키우는 자신과 모두를 걱정하는 언니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 후 그녀는 돌아와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고 알렸다. 미미코가 이미 아이가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그 순간 한 노인이 다가와 그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마왕을 물리쳐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